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둥이죠. 헌법재판소에 대해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들을 내리는지, 또 그게 여러분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, 함께 파헤쳐 보시죠. 네, 반갑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크게 보면 한 5가지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뭐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따져보는 것부터 해서 여러분 기본권 지키는 일, 또 정당활동 심사, 국가기관끼리 다툼 해결, 그리고 고위공직자 책임 묻는 것까지 정말 다양하죠. 네, 정말 그 역할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역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바로 위헌법률 심판입니다. 이건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지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만약에 문제가 있다,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그 법률은 바로 효력을 잃게 되는 거죠. 아, 법률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군요. 그렇죠. 국회가 혹시라도 헌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. 그걸 막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. 뭐랄까, 입법부를 견제하는 핵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네, 그럼 이건 어떤 경우에 시작되는 건가요? 보통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다가요. 판사가 보기에 이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좀 헌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들 때. 판사가 직접요? 네, 그럴 때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 좀 판단해 주세요 하고 제청을 하는 겁니다. 제청. 그러면 원래 재판은 잠시 멈추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그 재판은 일단 스톱됩니다. 그렇군요. 혹시 관련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예전에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았을 때요. 무조건 그 개설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법조항이 있었어요. 벌금형만 받아도요? 좀 과한 것 같기도 한데요. 네, 그래서 이게 이제 직업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헌재는 그래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라는 공익,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합헌 결정을 내렸죠. 아,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더 큰 공익을 우선한 거군요. 네, 그런 균형점을 찾는 거죠. 그렇군요. 자, 다음은 우리한테 좀 더 직접 와닿을 것 같은데요. 헌법수원, 이건 뭔가요? 헌법수원,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하죠. 왜냐하면 국가 권력 때문에 헌법에 보정된 나의 소중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. 이렇게 생각될 때 내가 직접. 네, 여러분 개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가서 내 권리 좀 구제해 주세요 하고 청구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국민의 마지막 보루 이런 말도 하죠. 아, 정말 최후의 수단 같은 느낌이네요. 맞습니다. 보통은 다른 법적 구제 절차, 소송 같은 걸 다 거치고 나서 그래도 안 될 때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요. 근데 만약에 법률 자체가 처음부터 내 기본권을 침해한다.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습니다. 아, 절차를 다 안 거치고요. 네, 그런 예외도 있죠. 이것도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. 혹시 그 농지 관련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인가요? 네네, 맞아요. 그 사례 유명하죠.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. 이게 경자유전 원칙인데. 그렇죠. 그래서 농지를 사놓고 직접 농사 안 짓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경영하는 걸 금지한 농지법 조항이 있었어요. 이게 내 재산권을 침해한다. 이런 헌법소원이 제기됐었죠.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. 내 땅인데 내가 마음대로 못하나 싶을 수도 있고요. 네,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근데 헌재는 여기서도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걸 막고 또 우리나라 식량 안보 같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. 아, 여기도 공익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아프거나 해외여행 가거나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을 허용하는 규정도 있었고요.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그 농지법 조항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건 아니다. 이렇게 판단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 합헌. 그렇군요. 공익과 개인 권리 사이의 균형.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. 네, 매번 좀 어려운 판단이죠. 자, 헌법소원이 이렇게 개인의 방패 같은 역할이라면 조금 더 큰 차원의 역할도 있겠죠? 정당 활동에 관한 심판도 있다고요? 네, 그게 바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입니다.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.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협한다. 이렇게 판단될 때 네. 정부가 그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헌재에 청구를 하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. 아, 정부가 청구를 하는 거군요. 네. 과거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
이건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정말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안입니다. 그렇겠네요. 정당을 없애는 거니까요.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을까요? 국가기관끼리 싸울 때 해결사 역할도 합니다.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데요. 권한쟁의요? 좀 말이 어렵네요. 네, 그렇죠. 예를 들어서 국회랑 정부가 서로 이건 내 권한이다 하고 다투거나 아니면 중앙정부랑 뭐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범위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아, 기관들끼리요? 네, 그때 헌재가 나서서 자, 이 권한은 여기까지는 국회 것, 여기까지는 정부 것 이렇게 딱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. 이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국가 운영 시스템이 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이죠. 네, 국가 시스템의 심판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셈이죠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스에서도 종종 접하는 거, 탄핵 심판이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대통령이나 뭐 판사 같은 고위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아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네. 그때 이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그 사람을 파면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. 이것도 결정 요건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요. 네, 매우 엄격합니다. 재판관이 총 9명인데요. 그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파면 결정이 내려집니다. 9명 중에 6명. 와, 쉽지 않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기각, 즉 파면되지 않았고요.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인용되어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었죠. 네, 기억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고요? 아, 네. 탄핵으로 파면이 되더라도요. 그게 다른 민사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. 별도의 법적 책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. 아, 탄핵은 공직에서의 파면 결정일 뿐 다른 법적 책임과는 별개다. 이 말씀이시군요. 정확합니다. 와, 이렇게 5가지 주요 기능을 쭉 훑어보니까요. 헌법재판소가 정말 법률 위헌 여부 판단부터 시작해서 국민기본권 보호, 국가기관 질서 유지, 또 고위공직자 견제까지 정말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게 느껴지네요. 네, 들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는 끊임없이 그 국가 권력과 국민 기본권이라는 두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. 네, 오늘 나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리고 그게 결국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혹시 뭐 이런 결정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, 이게 나의 어떤 권리와 연결되어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 대해 던져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나의 권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